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덫은 언제나 가족의 호의라는 달콤한 당위정을 입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은 습관이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38세 워킹맘 지은의 아침은 전쟁터의 참호 속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곤히 잠든 5살 배기 아들 준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줄 새도 없이 지은은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씻고 국을 데웠습니다. 남편 민호는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출근 준비와 등원 준비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는 오롯이 지은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밀어넣다시피 맡기고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푸석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대리,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어? 네, 팀장님.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대리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죄인 같았습니다. 아이가 열이라도 나는 날이면 죄인이 되어 조퇴를 구걸해야 했고 야근이라도 잡히면 어린이집 선생님께 굽신거려야 했습니다. 육아 도우미를 구해보려 했지만 뉴스에 나오는 흉흉한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퇴양난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 옥자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마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아가, 우리가 너희 아파트 같은 동 1층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니? 너희는 10층이고 우린 1층이니 엘리베이터만 타면 금방이잖니. 내 손주 내가 봐주면 너도 마음 편하고 우리도 적적하지 않으니 그게 일석이지 아니겠어?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는 꽃밭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핏줄인 할머니가 봐준다면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 않겠는가. 게다가 반찬 걱정, 청소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호의로 포장된 그 제안이 훗날 내 삶의 숨통을 조여올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은은 시부모님의 이사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남편 민호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며 입이 귀에 갈렸고 지은 역시 감사한 마음에 이사 비용의 절반을 보탰습니다. 시부모님이 살던 구옥을 전세로 돌리고 지은네 아파트 단지 내 1층 매물로 옮겨오는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지은은 연차까지 내고 시부모님의 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까이 계시니까 제가 더 잘할게요. 준이 봐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지.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일만 열심히 해. 집안일이랑 애는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옥자 씨의 호언장담에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질 뻔했습니다. 1층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화단은 평화로웠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돌아가고 짜장면을 비벼 먹으며 지은은 이제야 비로소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남편 민호도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퇴근하고 바로 1층으로 와서 밥 먹고 올라가면 되겠다. 엄마 밥이 최고잖아. 그 말에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집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 지은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1층과 10층.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심리적 안전거리인 남남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사실이 본능적인 불안감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사 다음 날 아침부터였습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아침 7시, 현관 도어록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해제되었습니다. 띠띠띠띠띠띠. 비밀번호를 누르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직도 자니? 애 밥은 먹였고? 옥자 씨였습니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공유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비상시를 예비해 알려드렸던 번호가
이제는 시어머니의 프리패스 입장권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던 지은은 화들짝 놀라 다시 욕실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일찍 오시면 얘는 가족끼리 무슨 연락이니? 준이 깨우러 왔다. 너희 바쁜데 내가 챙겨서 등원시키마. 말은 고마웠지만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옥자 씨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 바뀐 듯한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왔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지은의 출근 복장이 아닌 엉망인 거실 바닥과 싱크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쯧쯧 집안꼬라고는 여자가 밖으로 만나도니까 집안에 온기가 없지. 내가 1층에 있으니 망정이지. 남들이 봤으면 흉받겠다. 가슴 한 구석이 쿡 찔리는 듯 했습니다. 도움을 주러 오신 분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없어 지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죄송해요, 어머님. 다녀와서 치울게요. 라고 말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아침에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 거침없이 들어오는 발걸음, 그리고 집주인처럼 소파를 차지한 시어머니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공간, 나의 안식처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점령군의 입성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업무에 집중하려 애쓰던 지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가,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장 좀 봐두려고 하는데 마트 앱 아이디랑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내 카드는 혜택이 없어서 내 걸로 결제하는 게 낫지 않겠니? 순간 지은은 멈칫했습니다. 식재료를 사다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내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의 뉘앙스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봐주시는 수고에 비하면 식비 정도야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어머님, 문자로 보내드릴 때요. 필요한 거 넉넉히 사세요. 지은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시터 이모님 쓰는 비용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지만 퇴근 후 1층 시댁이 아닌 10층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을 때 마주한 풍경은 지은의 긍정 회로글에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안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구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고 거실 장식장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촌스러운 도자기 인형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냉장고였습니다. 지은이 아끼던 유기농 주스와 샐러드 재료들은 온데간데 없고 정체불명의 검은 비닐봉지들과 시어머니 취향의 젓갈통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마침 준이를 데리고 올라온 옥자 씨가 등 뒤에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내 살림이 너무 서툴러서 내가 정리 좀 했다. 그리고 그 비싼 주스들은 우리 민호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서 내가 1층으로 좀 내렸다. 어차피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건데 네 거, 내 거가 어딨니?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살림, 내 취향, 내 공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가 젤리 줬어 라고 외치는 아들 준이를 보며 지은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항변을 꿀꺽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 내일은 우리 동창들이 1층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우리 집은 좁아서 답답하잖니. 네 집 뷰가 좋으니까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게 비밀번호 좀 다시 알려다오. 아까 누르려니까 자꾸 까먹네. 옥자 씨의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였고 거절할 수 없는 통보였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적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아랫집에 시부모님이 이사 온 건 구원투수의 등판이 아니라 트로이의 목마를 내 집안으로 들인 것이었음을, 이제 막 시작된 이 기묘한 동거가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는 서늘한 예감이 지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정한 지옥은 불길이 치솟는 곳이 아니라 도와준다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식탁 위에 차려지는 법입니다. 지은의 휴대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었습니다. 중요한 기획회의가 한창이던 오전 10시, 테이블 위에 엎어둔 지은의 휴대전화가 징징거리며 진동을 토해냈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뜬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에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본부장의 눈초리가 매서워졌고 지은은 죄송하다는 눈짓을 보내며 황급히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준이한테 무슨 일 생겼나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세탁기 돌리려는데 섬유유연제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말이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도통 찾을 수가 있어야지. 맥이 탁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작 섬유유연제 위치를 묻기 위해 업무 중인 며느리를 호출하다니. 지은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세탁기 위 선반 2번째 칸에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 회의 중이라 통화가 어려워요. 그래, 알았다. 일 봐라. 아참, 그리고 냉장고에 콩나물 묻혀놓은 거 쉬었더라. 음식 관리 좀 잘해라. 애 먹으면 탈난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지은은 뜨거워진 휴대전화를 쥐고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TV 리모컨 작동법을 묻기 위해, 4시에는 택배가 왔는데 문을 열어줘도 되냐고 묻기 위해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시니 얼마나 좋으냐며 부러워했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평화일 뿐, 수면 아래에서 지은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집요한 간섭은 보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지은의 발걸음은 천근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칼퇴가 육아 해방을 위한 질주였다면 이제는 또 다른 노동 현장으로의 투입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도와준다는 말은 참으로 교묘한 족쇄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은은 싫은 내색조차 할 수 없는 을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녁 7시,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이 발 디딜 틈 없이 어질러져 있었고 소파에는 시어머니 옥자 씨가 대자로 누워 트로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혼자 구석에서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왔니? 아이고, 허리야. 준이가 얼마나 별난지 내가 진이 가빠진다. 늙은 내가 애 보느라 뼈가 삭는다, 사가. 옥자 씨는 앓는 소리를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빈 배달 용기들이었습니다. 점심에 시어머니가 시켜 드신 자장면 그릇이 랩도 씌어지지 않은 채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아직 안 했다. 내 시아버지도 곧 올라오실 게다. 1층에는 밥 해놓은 것도 없고 기왕 모인 김에 같이 먹자꾸나. 넣은 김에 얼른 저녁상 좀 차려라. 나는 애 보느라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지은은 멍해진 정신을 부여잡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아이 하원만 시켜놓고 온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지만 애 봐주시는 공을 내세우는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을 씻고 찌개를 끓이고 냉동실에서 고기를 꺼내 굽는 동안 옥자 씨는 거실에서 준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아, 엄마 왔다. 엄마한테 가서 놀아달라고 해. 할머니는 이제 퇴근이다. 퇴근이라니. 지은의 퇴근은 출근이 되고 시어머니의 육아는 생색내기로 끝나는 이 기막힌 상황.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칼질 소리만이 지은의 억눌린 분노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1층에서 시아버지까지 올라와 식탁 상석을 차지했습니다. 애미야, 국이 좀 짜다. 우리 나이엔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신경 좀 써라. 반찬 투정까지 곁들여지는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지은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시부모님의 물잔을 채우고 떨어진 반찬을 리필하느라 엉덩이 붙일 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육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노동력을 착취해 노후의 무료함을 달래고 밥상까지 받아내려는 시부모의 치밀한 기생절약이었습니다. 설거지까지 마치고 시부모님이 1층으로 내려가신 밤 10시, 지은은 파김치가 되어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민호가 해맑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가 애 봐줘서 편했지? 역시 가까이 사니까 너무 좋다. 엄마가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신다며? 민호의 그 천진난만한 말 한마디가 지은의 이성의 끈을 툭 끊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호에게 온갖 생색을 다 내며 지은이 편해졌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해? 당신 눈에는 이게 편해 보여? 어머님은 애 등하원만 시키고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쉬시다 가셔. 저녁은 내가 와서 다 차리고 설거지까지 내가 다 했다고. 이게 무슨 도움이야. 이건 시집살이야. 지은이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자 민호는 당황한 듯 눈을 껌벅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해? 엄마가 연세 드셔서 좀 쉬실 수도 있지. 그리고 남한테 맡기면 불안하잖아.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 요즘 너무 계산적이다. 남편에게 지은의 고통은 그저 배부른 투정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적이 되어 버린 순간 지은은 철저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10층 높이의 아파트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무인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외로운 전쟁터에서 지은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든 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먼저 미쳐버리거나 이 가정이 깨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벗어날 명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완벽한 희생적인 할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문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 목소리가 이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아유, 말도 마.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곰 같은지 내가 쌀을 퍼다 날라도 모른다니까. 내일 동창회 때 입을 옷도 며느리 옷정 뒤져서 하나 챙겼어. 어차피 걔는 바빠서 옷이 없어진 줄도 모를 거야. 지은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히 게으른 시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내 살림을 갉아먹는 도둑고양이였단 말인가? 충격과 배신감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따져봤자 빌려 입으려 했다. 가족끼리 왜 이러냐며 오리발을 내밀 것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 쇼핑몰 앱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는 초소형 홈카메라였습니다. 이제 막연한 의심과 불만을 넘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 열쇠가 지은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은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정교하게 이어붙여도 두 번 다시 예전의 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거실 책장 구석에 놓인 곰인형의 눈을 매만졌습니다. 그 까만 플라스틱 눈동저 뒤에는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 잘 쓰지 않는 향수병들 틈바구니에도 또 하나의 눈을 심어두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비장함이 감돌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감시한다는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을 쿡쿡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문 너머로 들었던 그 통화 내용, 며느리 옷장과 도둑고양이라는 단어가
지은의 망설임을 단호히 잘라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냥 확인만 해보자. 확인만. 지은은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 회사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 앱을 켜는 순간 지은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화면 속 거실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방치된 아이의 침묵 위에서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등원하지 않은 준이는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태블릿 PC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는 말라 비틀어진 식빵 조각 하나와 우유 한 컵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소파 정중앙을 차지한 옥자 씨는 홈쇼핑 채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쉴 새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 오늘 시간 되지? 우리 집으로 와. 내가 기가 막힌 거 보여줄게. 며느리가 이번에 백화점에서 산 건데 아주 때깔이 고와. 그 작은 렌즈를 통해 전송된 화면은 지은이 막연히 상상했던 게으름의 수준을 넘어선 일종의 기만이자 사기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옥자 씨가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가 안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은이 아껴 입던 캐시미어 코트와 명품 스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결혼기념일에 큰맘 먹고 장만해 아까워서 몇 번 입지도 못한 옷들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옷을 개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옷이 날개라니까 내가 입으니 태가 더 나네. 걔는 키가 작아서 영 볼품이 없더니만. 지은은 사무실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옷을 훔쳐 입는 것도 모자라 외모 비하까지 서슴지 않는 시어머니의 민낯. 하지만 진짜 시호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띵경, 초인종 소리와 함께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옥자야, 이 집 정말 좋다. 네가 이사 오면서 인테리어 새로 싹 했다더니 진짜네. 아유, 별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돈 좀 썼지. 며느리는 뭐 볼 줄도 몰라서 내가 다 골랐어. 뻔뻔한 거짓말이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옥자 씨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명의자인 양 거들먹거리며 친구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주말에 준이에게 해주려고 큰맘 먹고 사다 놓은 한우 2플러스 등심팩이 냉장고에서 꺼내졌습니다. 오늘 점심은 한우 파티나 하자. 우리 며느리가 손이 커서 고기를 짝으로 사다 날라.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고 썩어나는데 우리가 먹어 치워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 치. 고기 굽는 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파고 지은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지글거리는 기름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지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작 고기의 주인인 준이는 거실 구석에서 냄새만 맡고 있는데 낯선 할머니들이 식탁을 점령하고 고기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 기괴한 풍경. 할머니, 나도 고기. 준이가 쭈뼛거리며 식탁으로 다가갔지만 옥자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준아, 너는 아까 빵 먹었잖니? 애가 고기 많이 먹으면 배탈 나. 저기 가서 만화나 더 봐. 할머니 친구분들 오셨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 아이가 먹어야 할 영양분이 낯선 타인들의 탐욕스러운 입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은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지은은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그 뻔뻔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금 가서 난동을 부려봤자 옥자 씨는 친구들이 놀러와서 잠깐 그런 거다. 애가 달라고 안 해서 안 줬다라며 또다시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가관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옥자 씨는 지은의 화장대에서 꺼내온 고가의 영양크림과 립스틱들을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가져가. 며느리가 화장품 회사 다녀서 이런 거 공짜로 많이 가져와. 유통기한 임박한 거라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지은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장품 회사는커녕 일반 무역회사를 다니는 며느리를 둔 주제에 백화점 정품 스티커가 붙은 새 화장품을 재고 처리라며 선심 쓰듯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며느리의 노동과 재산을 철저히 유린하는 행위였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친구들은 돌아갔습니다. 옥자 씨는 그제야 설거지통에 그릇을 몰아넣고 환기를 시키며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남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야, 오늘 준이 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 며느리는 아직 퇴근 안 했지?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밥할 힘이 없네. 지은은 이어폰에 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오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증발했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살기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지은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 차가운 이성과 명백한 증거라는 칼날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컴퓨터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청구서. 그녀는 녹화된 영상 파일들을 날짜별, 시간별로 분류해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절도, 명품 의류 무단 착용, 화장품 횡령,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아동 방임. 파일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도 망설임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남편 민호가 말했던 가족끼리 돕고 사는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이 영상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기대하세요. 이 모든 호의에 대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해드릴 테니까요. 지은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아버지의 칠순잔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그날이야말로 이 추악한 연극에 막을 내리고 진실을 폭로할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모니터 속 옥자 씨의 얼굴을 노려보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진실이라는 칼날은 가장 화려한 축제의 순간에 가장 예리하게 그 껍질을 베어내는 법입니다. 호텔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눈이 부시게 빛났고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에서는 향긋한 꽃내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잔치는 겉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친척들은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에 감탄하며 연신 술잔을 부딪혔고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시아버지와 그 옆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 옥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며느리 지은이 선물한 비취그리개를 매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번 잔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회사 다니랴, 애 키우랴 바쁠 텐데 시애비 칠순까지 챙기고 내가 복이 많아. 친척 고모가 덕담을 건네자 옥자 씨는 기다렸다는 듯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말도 마요, 형님. 며느리가 바쁘니까 내가 늙은 몸 이끌고 손주 보느라 골병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새끼들이 편하다면 이 한 몸 부서져라 희생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서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해다 바쳐도 고마운 줄을 모르더라고. 옥자 씨의 교묘한 화법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칭찬은 자취를 감추고 지은을 향한 친척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옳게.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연세 드신 어머님을 그렇게 부려먹으면 안 되지.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시부모가 봉인질한다니까. 옥자, 네가 보살이다, 보살. 남편 민호마저 솔기운이 올랐는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집 진작 엉망됐을 거예요. 지은이 쟤는 엄마한테 평생 절하면서 살아야 해요. 지은은 묵묵히 물잠만 응시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솟았지만 차가운 이성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해오지 않았던가. 옥자 씨가 자신의 희생을 찬양하며 지은을 이기적인 며느리로 낙인 찍는 그 절정의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옥자 씨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우리 준이 키우면서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은 적이 없다. 애미가 살림을 할 줄 몰라서 냉장고는 텅텅 비었지. 애는 말라가지. 내가 내 사비 털어서 고기 사다 먹이고 그랬어.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는 순간 지은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비로 무얼 하셨는지 여기 계신 친척분들도 다 아셔야죠. 지은은 준비해온 USB를 연회장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겨운 모성애의 연극이 막을 내리는 데는 단 하나의 버튼이면 충분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익숙한 거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 화면 속에는 옥자 씨가 친구들과 함께 지은이 사다 놓은 한우를 구워 먹으며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이거 며느리 카드 포인트로 산 거야. 어차피 걔는 몰라. 많이들 먹어. 옥자 씨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곧이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준이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자 옥자 씨가 먹다 남은 식은 밥을 대충 물에 말아 던져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는 식탁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고 옥자 씨는 소파에 누워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세상에.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옥자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고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저게 오해다. 저건 그냥 친구들이 놀러와서. 옥자 씨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며느리가 뚱뚱해서 오태가 안 난다고 비웃는 장면, 화장품을 훔쳐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흐르는 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추악한 욕망에 민낯이자 며느리의 피와 땀을 갉아먹은 기생의 증거였습니다. 남편 민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천사라고 믿었던 어머니가 아내의 등골을 빼먹고 아들을 방치한 학대자였다는 사실이 뇌리에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정적이 흐르는 연회장. 지은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각각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구서입니다, 아버님. 지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어머님이 공동육아라는 명목하에 가져가신 식재료비, 무단으로 사용하신 제 의류 및 자파 비용, 그리고 준이를 방임한 채 가사노동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위약금까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용 증명입니다. 더 이상 이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 표시이기도 하고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날짜와 시간, 품목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X월 X일 한우 등심 30만 원 횡인형. X월 X일 샤넬 립스틱 2개 무단 반출. 아동 방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합계 금액은 1,000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니?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옥자 씨가 빳빳해진 혀로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라서 믿고 맡겼는데 어머님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지갑으로 보셨잖아요. 제 아이는 짐짝 취급하셨고요. 이게 가족입니까? 지은의 서슬퍼런 일갈에 옥자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손주밥을 굶겨? 며느리 살림을 도둑질하다니 망신이다, 망신. 수군거리는 소리가 옥자 씨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은 그 어떤 고함이나 욕설보다 더 무겁게 좌중을 짓눌렀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반란이 아닌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감싸고 돌며 아내를 예민한 사람 취급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영상 속 장면들과 겹쳐지며 뼈저린 후회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어머니를 향해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지은이한테, 아니 우리 준이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원망 섞인 말은 옥자 씨에게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순잔치는 순식간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파국은 지은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와도 같았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앉아있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가방을 챙겨들었습니다. 이 청구서에 대한 답변은 일주일 내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희 집 비밀번호는 바뀝니다. 다시는 허락 없이 제 집에 발들일 생각 마세요.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 영상이 친척들이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될 겁니다. 또각또각 지은의 구두 굽소리가 적막한 연회장을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이긴 승리의 숨결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내 아이를 지켜낸 어미의 안도감이 섞인 뜨거운 호흡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완전한 단절, 그리고 진정한 독립뿐이었습니다. 평화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 끝에 쟁취해낸 전리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칠순잔치에서의 폭풍 같았던 폭로잔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공기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감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함이었다면 지금의 정적은 폭발 후 내려앉은 잿더미 위를 걷는 듯한 차분함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 민호는 감히 지은의 눈치를 살피지도 못한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신호대기 중에도 입술을 달싹거리다 끝내 아무 말도 뱉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을 그리고 아내의 서슬퍼런 결기를 동시에 목격한 남자의 처절한 반성이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띠띠띠 띠리링. 경쾌한 설정 완료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지은은 비로소 자신의 집이 온전한 성체로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 삶의 주권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 옥자 씨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물론 지은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옥자 씨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현관문을 두드려댔습니다. 아가, 문 좀 열어봐라.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지 이렇게 문전박대하면 쓰나. 쾅쾅거리는 소리에 준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지은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 비친 옥자 씨의 얼굴은 초조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인터폰 수화기를 들지 않은 채 스피커폰 버튼만 눌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는 없습니다. 영상과 청구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더 소란 피우시면 경비실 호출하고 경찰 부르겠습니다. 내용 증명에 적힌 대로 이행해 주세요. 단호한 지은의 태도에 옥자 씨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옥자 씨에게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칠순잔치에 왔던 친척들이 옥자 씨의 만행을 동네방네 소문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 살림 훔쳐다가 생색내더라. 손주 밥 굶기고 지들끼리 고기 파티했더라는 이야기는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급기야 옥자 씨가 자랑하던 동창회 모임에까지 퍼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신뢰가 깨진 자리에는 수습할 수 없는 파편들만이 날카롭게 흩어져 서로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옥자 씨는 동네 마트조차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수군거리는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은이 보낸 내용 증명은 단순한 협박용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상담을 거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기에 옥자 씨와 시아버지는 덜컥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고소라도 한다면 칠순 나이에 경찰서를 드나들며 망신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 남편 민호가 퀭한 눈으로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부모님 이사 가시겠대. 아버지가 창피해서 더는 여기 못 살겠다고 고향 근처 한적한 곳으로 내려가신다고 하네. 지은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하셨네. 이사 비용은 우리가 보태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해달라고 해. 그리고 당신도 알지? 앞으로 주말마다 억지로 찾아뵙는 일 없을 거야. 명절에도 당분간은 각자 집에서 보내. 민호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부모님인데 너무하다며 길길이 날뛰었겠지만 증거 영상 속 어머니의 모습을 본 이상 그에게는 변명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한 달 후 1층에는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옥자 씨는 이웃들의 눈을 피해 새벽같이 짐을 뺐습니다. 트럭이 짐을 싣고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며 지은은 뜨거운 커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끝맛은 향긋한 커피 향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마침내 시야에서 트럭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지은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쫓아낸 승리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시부모님이 떠난 후 지은의 삶은 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문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가족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감정노동과 물질적 착취를 당했던 것에 비하면 헐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로 오신 시터 이모님은 프로였습니다. 아이의 식단 일지를 꼼꼼히 기록했고 집안일의 됨계를 명확히 지키면서도 지은의 살림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과 영양가 있는 저녁을 먹고 기분 좋게 놀고 있는 준이가 지은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이모님이랑 블럭놀이 했어. 아이의 얼굴에 핀 웃음꽃을 보며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육아의 조력자는 핏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돈으로 사는 서비스가 때로는 가족의 호의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 민호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엄마 밥을 찾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기를 돌리거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준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가서 몇 시간씩 놀아주며 지은에게 자유시간을 주려 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겠지만 지은은 그 노력을 굳이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비로소 엄마의 삶에서 벗어나 가장의 삶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층이 아닌 10층의 탁 트인 시야,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와 파란 하늘이 온전히 지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도어록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일도, 냉장고 속 음식이 사라질까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무릎에 놓인 책을 덮고 고온이 낮잠 든 준이와 그 옆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맞춰가는 이 평범한 일상. 이것이야말로 지은이 그토록 원했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사돈과의 전쟁, 그리고 가짜 육아와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상처는 아물 것이고 흉터는 희미해질 것입니다. 지은은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희생양도 아닌 당당한 김지은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단단하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